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오늘은 전쟁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가짜 깃발 작전 False Flag Operation 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9.11 사태를 그렇게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발동할 때 이른바 그 북파 공작원, 북한에 가서 공작을 하게 되는 HID 요원들을 국내에 무슨 공항 이런 데 파견해서 폭파 임무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뭡니까? 북한이 남한에 들어와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계엄이 필요하다. 명분을 얻기 위한 위장작전이죠. 이런 것들을 미국도 많이 해왔고, 사실상 20세기에 들어오면 이런 이 전쟁의 명분, 이것은 정당한 자유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전쟁의 명분을 얻기 위한 그런 가짜 깃발 작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2차 대전이 다 그런 식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차 대전은 보통 39년 9월 1일 날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일어났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아시아에서는 1931년부터 일어났습니다. 1931년 이른바 만주사변이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서 만주 지역에다가 괴뢰 국가를 세운 겁니다. 그때 만주사변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남만주 철도를 일본이 중국에서 경영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남만주 철도의 철로 일부를 폭발시킨 다음에 이게 중국 소행이다 라고 해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만주 지역을 다 잡아먹고 거기에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아시아에서의 2차 대전의 시작이에요.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고 1937년에는 심양, 예전에는 봉천이라고 그랬어요. 심양 근처에서 있던 일본군에 대해서 중국군이 먼저 사격을 가해왔다. 이런 이유로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37년도에.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41년도에 진주만 기습으로 이어져서 태평양 전쟁까지 간 거죠. 만주사변, 중일 전쟁 둘 다 가짜 깃발 작전. 적이 먼저 공격했다. 이런 이유로 시작된 겁니다. 39년 9월에 독일의 폴란드 침공도 마찬가지 명분으로 시작됩니다. 그 전날 폴란드와 독일의 국경 사이에서 폴란드가 독일 국경 쳐서 무려 21곳을 침략했다. 그래서 우리가 반격했다. 성공적으로 물리쳤다라고 주장하면서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폴란드 군복을 입힌 독일 병사의 사체를 보이기도 하거나 그랬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1차 대전까지만 해도 뭔가 전쟁을 할 때는 좀 정정당당하게 싸웠죠. 선전포고라는 걸 하고, 이제 내가 지금부터 당신네 나라와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정당당하게 시작했다면, 이 2차 대전 때 보면 이제 온갖 말하자면 위장작전, 기만작전,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꼭 2차 대전 때만도 아니에요. 사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이런 가짜 깃발, 적이 먼저 공격했다. 적이 성공했다라는 이유로 반격, 자유의 전쟁이다. 적이 먼저 공격했으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나섰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1846년도에 멕시코 전쟁이에요. 그 당시에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이 어디냐를 놓고 미국과 멕시코 간에 굉장히 분쟁이 많았는데,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멕시코 영토가 캘리포니아 저 위쪽까지였습니다. 지금 뉴멕시코, 애리조나까지 다 멕시코 영토였어요. 그런데 그 국경이 어디냐를 놓고 서로 분쟁을 하던 차에 미국의 주장은 멕시코 군이 먼저 미군을 공격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공격한다 해서 멕시코를 그야말로 묵사발을 만들어 버린 다음에 미국의 남서부 지역 전체를 사들입니다. 2천만 달러인가 줬던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전쟁을 시작한 이유가 멕시코가 먼저 공격을 했으므로 우리는 응전한 것뿐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란 건 그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에이브러함 링컨, 당시 하원 의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포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포크 대통령에 대해서 멕시코가 먼저 공격했다는 말은 진짜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라고, 시민의 반항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가장 먼저 제창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사상이 사실은 마하트마 간디까지 이어진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매사추세츠주에 살다가 월든이라는 책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이분이 멕시코 전쟁에 대단히 반대하면서 숲속으로 은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월든이라는 책을 썼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 당시에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을 벌인 것은 사실은 영토적 야욕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멕시코가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격하는 것뿐이다 라고 해서 지금 미국의 남서
남서부 아마 미국 영토의 3분의 1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그야말로 이제 먹은 거죠. 뭐 약간의 돈을 줬다고 합니다만 1898년에 일어난 스페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쿠바와 필리핀 양쪽에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이 뭐 굉장히 치열했는데 쿠바는 사실상 미국의 보호령으로 들어갔고 필리핀에서도 사실은 이 아기날도라는 사람이 지도하는 필리핀 독립군이 대단한 저항을 했는데 결국 필리핀을 자기의 이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1899년 2월 달에 필리핀 군인이 먼저 미군을 공격했다라는 이유로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약 4년 가까이 됐으면서 필리핀 군인만 20만 명이 죽었다든가 하여튼 굉장히 끔찍한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1941년 진주만 기습도 그거는 이제 뭐 미국 정부도 인정하지 않지만 이것도 아마 미국 정부가 일본의 기습을 사전에 알고 방치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죠. 1964년에 통킹만 사건이라는 거, 이른바 북베트남 영해 앞에서 미군 구축함 이런 순양함들이 오니까 북베트남 군함이 미 군함을 공격했다라는 이유로 의회로부터 전적인 전쟁 권한을 받고 64년부터 73년까지 전쟁을 하다가 결국 졌죠. 이것도 사실은 북베트남이 먼저 공격했다라는 이유로 전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그 가짜 깃발 작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역사를 보면은 상대가 먼저 공격했어. 그래서 나는 정당한 자유의 전쟁을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위장 또는 기만 전술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서유럽의 미 동맹 국가 중에서 그러한 가짜 깃발 작전이 있었다. 어떤 작전이냐?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세력이 테러를 했다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춤으로써 실제로는 우익 세력이 한 거예요. 그래서 좌익 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통 이제 오퍼레이션 글라디오라고 그러는데 글라디오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글라디오는 단검입니다. 그 로마 시대, 고대 로마 시대의 검투사 글라디에이터가 갖고 있던 검을 글라디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글라디오 작전은 사실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건데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하여튼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나토 가입국 모두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미국 주도의 가짜 깃발 작전, 2차 대전 후 이것이 알려진 거는 일반에 널리 알려진 거는 1990년 8월 3일 날 이탈리아의 안드레오티 총리가 실제로 그러한 게 있었다. 미국 CIA와 국방부의 주도로 이른바 그림자 군대가 있었고 그 그림자 군대는 주로 우익 분자들로 구성이 됐고 특정한 장소에 이 무기들을 숨겨놓은 다음에 특정한 시점에 어떤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사회적 긴장 상태를 높임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좌익의 소행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서 좌익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깎아먹는다. 그럼으로써 정권 탈취를 막겠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안드레오티 총리의 실토가 나온 다음에 유럽 전체 언론들이 엄청나게 보도를 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 차원의 조사도 막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물론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학문적으로 구체적으로 입증된 거는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05년도예요. 정확하게 하면 2002년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스위스의 역사학자인 다니엘레 간서라는 사람이 나토의 비밀 군대, 서유럽에서의 글라디오 작전과 테러리즘이란 책을 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2002년도인가에 완성한 스위스 바젤 대학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서유럽에서 이러한 가짜 깃발 작전으로 서유럽의 좌파 세력을 어떻게 약화시켰는가 하는 거를 나라별로 다 보여줍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나토 연락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책에는 안 나오지만 이 간서에 따르면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같은 중립국에서도 이런 말하자면 그림자 군대에 의한 위장된 좌익 테러, 실제로는 우익 테러 이런 사건이 많았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나 터키 같은 데서는 우익 구데타까지도 이제 실행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글라디오 작전이라는 거는 왜 생겨났나? 보통은 이제 본래 취지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소련이 서유럽을 침공을 하면 그 배후에 그림자 군대로 남아서 저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럽 대륙 전체, 그러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제외한 유럽 대륙 전체를 점령했을 때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레지스탕스들이 배후에서 저항 군사활동을 벌이면서 상당히 괴로움을 줬다. 따라서 2차 대전 후에 소련이 서유럽부터
쳐들어올 경우에 똑같이 그런 식으로 저항을 하면 그러한 저항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명분인데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 그림자 군대의 창설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치군의 정보수장, 특히 이제 소련에 대한 정보를 총책임자였던 라인하르트 겔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CIA의 알렌 덜레스에 의해서 얄타 회담 직후에 미국에 와서 미국의 이 지도급 인사들을 만났고, 더 중요한 거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서독의 정보기관의 수장을 맡습니다. 나치 출신인데. 그러니까 반공이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나치군 출신 장성이 한편이 된 거죠. 소련 침공이라는 거는 사실은 말하자면 터무니없는 명분이에요. 중요한 거는 서유럽의 좌익 세력들이 정권을 잡는 거를 막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목표는 전 세계를 미국의 경제적 지배 아래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이런 세력들입니다. 미국의 말을 안 들으니까. 특히 유럽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셉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유럽에서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금지하고 싶은데 이 너무 대중들의 지지가 세니까 금지를 못해요. 이 한국 같은 데서는 그야말로 공산당을 그야말로 학살해서 때려잡았고, 미국 본토에서는 메카시이즘이란 것으로 이 사상적으로 억압을 해버렸는데 서유럽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금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척 했지만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미국의 세계 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빚는다. 그래서 좌익 테러로 위장된 우익 테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는 이미 자신들의 힘으로 무솔리니를 잡아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셌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이 레지스탕스 세력들을 일체 정권에서 배제를 하죠. 그래서 1948년도에 이탈리아 총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공산당이 집권할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CIA의 서유럽에서의 첫 번째 비밀 공작은 뭐냐면 이탈리아에서 공산당이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부호들이 기민당 같은 보수 세력에 엄청난 정치 자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집권을 저지했고, 그것만으로도 좀 안심이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만들어진 비밀 계획을 보면 만약에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 미군이 이탈리아에 진주해서 이탈리아를 점령한다. 이런 계획도 있었고요. 1952년도에 미국 합참이 만든 계획에 따르면 유럽에서의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공산사회 또는 사회주의 세력의 집권을 막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되게 모르지만 1980년대까지는 유로 코미니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공산주의. 유럽의 공산주의가 소련과 다른 거는 뭐냐면 유럽의 공산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겠다는 목표예요. 폭력혁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겁나는 거였죠. 실제로 1970년에 남미 칠레에서 선거를 통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섭니다. 아옌데 정권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칠레의 보수파 세력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결국 1973년 9월 11일 날 아옌데 정권을 몰아냅니다. 아옌데 대통령은 그때 사살당합니다. 군부의 반란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은 이 사회주의 세력의 집권에 굉장히 예민해 있는데 80년대까지는 유럽에서는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세력의 집권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이 문제가 되는 데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글라디오라는 말이 자체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경우를 보면 상당히 많은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1969년 12월 12일 날 로마와 밀라노 피아자 폰타나라는 데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16명이 죽고 80명이 부상했어요. 1980년에는 볼로냐라는 도시에 있는 기차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85명이 사망했고 200명이 부상했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에 걸려가 이 폭탄 테러에 사용된 폭탄이 미군이 사용하는 폭탄과 같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970년대 초에는 공산당이 단독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근접했어요. 72년도인가라고 하는데 기민당이 39%, 공산당이 37%, 딱 2% 차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했죠. 그런데다가 또 1978년도에도 공산당이 굉장히 선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국회 의석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집권 연립 정부에는 공산당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978년도에
알도 모로라는 대통령이 야, 이 정도까지 공산당석이 커졌다면 집권 현장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허용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아주 세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공산 세력을 집권 현장에 포함시킨다면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알도 모로 대통령이 괴한에게 납치됐다가 55일 후에 피살됩니다. 아직까지도 누가 범인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련의 사건, 로마, 밀라노, 볼로냐의 테러를 비롯해서 이것들이 바로 이 오퍼레이션 글라디오 작전, 가짜 깃발 작전의 일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스나 이 터키에서는 의 쿠데타도 일으켰고요. 그래서 실제로 2000년도에 이탈리아 의회가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글라디오 작전에 의한 여러 학살은 미국의 정보기관과 연결되고 지원받은 세력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과 군부대가 연루되어 있다는 거죠. 또 이탈리아 방첩사령관, 그러니까 방첩부대의 사령관이었던 지안델리오 말레티라는 사람이 2001년도에 말하기를 1969년대에 일어난 그 피아자 폰타나 학살, 그거는 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CIA가 자행한 것으로 이탈리아 정치가 좌익으로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탈리아 정치의 좌파, 이 좌익 이 경사를 막기 위해서 미국은 무엇이든 하려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BBC, 가디언에서 서유럽의 모든 언론들이 이것들을 많이 보도를 했어요.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이제 간서의 책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하여튼 이 나토 동맹 국가에서 가짜 깃발 작전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다 이제 차례차례 다 밝혔는데, 다니엘레 간저의 결론은 뭐냐면 오퍼레이션 글라디오 작전 또는 가짜 깃발 작전은 서유럽판 브레즈네프 독트린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소련은 동유럽 국가들을 사실 무력으로 억압을 했어요. 그래서 56년도에 헝가리에서 봉기가 일어났을 때도 무력으로 탱크로 이제 밀어버렸고, 특히 1968년도에 체코의 공산 정권이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하자라고 하면서 일련의 개혁 조치를 취했더니 탱크로 프라하를 침공해서 진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의 명분이 뭐냐면 제한주권론이에요. 즉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안보를 위해서는 그 위성국가인 동유럽 국가들의 주권은 무시될 수도 있다. 소련에 의해서. 즉 너희들은 우리 꼬복이니까 우리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서유럽 국가의 관계는 아닌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를 하도 얘기를 하니까 미국과 서유럽의 관계는 소련과 동유럽과의 관계는 다르다. 즉 서유럽 국가들의 주권을 미국이 최대한 보장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오퍼레이션 글라디오를 봤더니 아니더라. 내정 간섭인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좌파가 좋다고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장된 테러로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서유럽의 관계도 소련과 동유럽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강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은밀하게 미국이 서유럽의 사회주의 정책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은밀한 작전을 썼구나. 그래서 실상은 냉전 기간 동안 이 가짜 깃발 작전, 글라디오 작전에 의해서 서유럽 국가의 주권이 일부 침해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회의 한 의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서유럽의 민주주의를 세계의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를 침해했고 자신들의 사악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990년 8월 3일 날 안드레오티 총리가 이탈리아의 안드레오티 총리가 이러한 사실을 발표한 이후에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고, 이 다니엘레 간서라는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나왔고, 물론 이제 간서도 이제 어려움을 고충을 토로합니다. 왜? 공식 문서가 안 나오니까. 간서의 말에 따르면 그림자 군대의 운영을 위한 나토 내 회의체가 있었는데 그게 이 안드레오티 총리의 폭로 8월 이후에 10월 달인가에 한 번 열리고 그 뒤에 안 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없어졌는지 아주 지하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러나 서유럽에서는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이 서유럽 각국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막기 위해서, 특히 이제 좌편향을 막기 위해서 우익을 활용한 위장된 좌익태를 했구나. 이게 쫙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모르죠. 거의. 유럽 언론을 볼 일이 없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이 하나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글라디오 작전이 실상은 미국에서도 실행될 뻔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케네디 행정부 때 노스우드 작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쿠바 침공 작전인데,
59년도에 쿠바 혁명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이 쿠바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다가 이제 카스트로 정부에서 미국 기업들의 이 재산을 압류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기가 나빠졌죠. 그래서 1961년 4월 달에 픽스만 침공 작전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거는 미국 정규군이 아니라 쿠바에서 반카스트로 세력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이 망명 쿠바인들을 활용해서 카스트로 전복을 도모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일단 작전이 시작되면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항공기의 지원, 그러니까 즉 미국 군부의 지원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끝까지 미국 전투기의 출격을 막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미 케네디와 미국 군부 또는 정보기관과의 사이가 굉장히 나빴어요. 그렇지만 케네디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쨌든 미국이 하려던 게 실패했으니까 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을 대표자로 해가지고 어쨌든 카스트로를 없애. 그래서 그 작전을 뭐 몽구스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 에드워드 랜스데일이라고 필리핀의 막사의 사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베트남에 가서도 비밀국장이 됐고, 하여튼 전설적인 비밀공작 책임자를 앉혀서 쿠바 카스트로를 날려버려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비밀공작만으로는. 그러니까 1963년 2월 달에 야, 이게 안 되겠다. CIA 말고 군부가 해봐. 그래서 미국 군부에게 카스트로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을 맡깁니다. 그래서 1962년 3월 달에 미국 합참이 카스트로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을 제출해요. 그 요지가 바로 가짜 깃발 작전입니다. First Flag Operation입니다. 뭐냐? 뭐 워싱턴이나 마이애미 같은 데서 테러 사건을 일으킨다. 그런데 그게 쿠바인이 한 것으로 드러나게 한다. 또는 관타나모가 이제 쿠바 땅이지만 미국 군함이죠. 거기에 있는 미국 군함을 폭발시킨다. 그리고 이거를 쿠바인의 소행이라고 하게 만들어버린다. 또는 쿠바 상공을 지나가는 미국 민항기를 격추시키고 쿠바가 한 거다 라고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더 구체적인 건데, 62년 2월인가? 62년도에 미국의 최초 유인 우주선이 발사가 돼요. 그 존 글렌 소련인가 하는 사람이 거기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우주선을 폭발시키자. 그리고 이게 쿠바 소행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선택지가 나는데, 요지는 뭐냐면 미국 내에서 테러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쿠바의 소행이라고 단정한 다음에, 그리고 미국의 정규군이 쿠바를 침공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의 정규군들을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 합참의장이 그 라이만 렘리처 제독이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 미국 군부가 대단히 호전적이고 강경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미국이 그 당시엔 뭐 천하무적, 소련과도 뭐 거의 10대 1 이상으로 셌으니까 뭐 미군이 나서면 카스트로 정도야 그냥 그야말로 한 주먹이죠. 그런데 그 작전 이름이 이제 노스우드 작전입니다. 쿠바의 소행이라고 보여지는 테러 작전을 일으켜서 미국의 군대가 직접 쿠바에 쳐들어가서 카스트로를 처단한다. 이 작전 이름이 노스우드예요. 근데 그 작전 그 문서에 렘리처 합참 의장을 포함한 모든 합참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무슨 뭐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 무슨 작전본부장, 정보본부장, 이런 모든 고위급 장성들이 다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좋다, 이렇게 해서 날리자. 이 작전에 대해서 케네디가 약 사흘을 고민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작전을 거부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렘리처 합참의장을 나토 사령관으로 좌천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은 군부하고 대통령하고 사이가 나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케네디 암살이 군부 또는 CIA 같은 이 정보기관의 합작품이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제 아무 근거도 없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62년 10월 달에 미사일 위기가 났을 때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주미 소련 대사인 아나톨리 도브리닌을 만나서 야, 우리 이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해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그때 로버트 케네디가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분위기가 너무 흉흉하다. 지금 모든 뭐 맥나마라 장관 빼놓고는 모든 군부 무슨 문민들이 쿠바를 포격하자고 그러는데 이 막기 힘들다. 이대로 놔두면 쿠데타가 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대통령의 결단으로 가짜 깃발 작전은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 문서들이 거의 파기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 12.3 계엄과 관련된 특히 이제 군대 쪽에 많은 기록들이 파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 파기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러한 노스우드 작전이라는 게 있었다.
라는 게 일반에 알려진 게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입니다. 잘 몰랐어요, 사실은. 대충 이제 그런 게 있었다고만 알렸지 실제로 문서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밝혀낸 게 200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9.11도 나고 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제임스 벤포드라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NSA 전문 기자예요. 미 국가안보국,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 전 세계의 모든 통신을 감청한다고 그러죠. 이게 NSA는 사실은 가장 비밀에 쌓인 정보기관이었어요. NSA에 관해서 최초로 책을 낸 사람이 이 제임스 반포드라는 사람이에요. 또 퍼즐 팰리스라고 88년인가 책을 냈어요. 이 사람이 2002년도에 Body of Secrets, 비밀의 실체라는 책이었는데 여기서 바로 그 노스우드의 그 실상을 다 밝힌 겁니다. 그 당시에 렘리처 합참의장이 의회에 나가서 이제 뭐 그런 쿠바와 관련된 뭐 증언을 했는데 전부 거짓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련 문서를 다 파괴했으니까 뭐 지 편한 대로 저한테 불리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겠죠. 제가 이 노스우드 작전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미국은 군사력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위장, 기만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뭐 미국뿐만이 아닐 겁니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은 다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 넘어가는 거죠. 노스우드 작전이라는 게 실제로 이러했다는 것을 밝힌 게 40년이 지난 뒤에 그것도 9.11 이후죠. 그렇다 보면은 지금 쭉 9.11 이후에 럼스펠드 장관이라든가 뭐 체니 이런 사람들이 한 여러 가지 행적을 보고 또 이런 노스우드 작전을 보면 아 이게 9.11 테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당한 게 아니고 최소한 알았는데 방치했거나 아주 최악으로는 자작극이거나 라고 하는 의심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9.11에 관한 얘기를 이제 뭐 6번째 하는 건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차 대전은 미국이 일으킨 건 아니에요. 나치 독일하고 일본이 일으킨 거죠. 근데 그거를 미국이 제압함으로써 미국은 이제 세계의 구원자가 됐고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됐고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번영과 안정을 이뤘다고 할 수 있지만 2001년도는 말하자면 이제 뉴 펄하버예요. 새로운 진주만인데 이거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거는 안 일어나도 되는 건데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빌미로 한 아프간과 이라크 침공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미국과 세계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미국과 세계에 도움이 됐는가 아니면 부담이 됐는가. 결과는 아니죠. 지금 계속 전쟁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짜 깃발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이 어떻게 지금 진전이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아직도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프간,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국부 또 미국의 어떤 신뢰성을 깎아먹은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난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뭐 유럽 정치도 극우화가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